그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도부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들 지네가 권력을 등입고 같은 학생이면서도 선생인 척하고 체벌을 가하는 이 새끼들. 걔네들은 즐거워했어요. 좀 재미가 없어지네. 아까 되게 와닿는데 또 이런 과거의 뭐 고전적인 또 얘기로 들어가니까 해보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움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오늘 제가 책 싫어하는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이 책 싫어하는 게스트에게 오늘의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이에요. 작가는 문유석 판사님이신데요. 이 문유석 판사님은 2017년 중앙일보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라는 칼럼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사이다 발언으로 이 땅의 꼰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일침을 가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도희님 집중하시죠. 네. 네. 문유석 판사의 일상 유감입니다. 제목은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이에요. 1부입니다. 저녁 회식하지 마라. 직원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돈 있다. 친구도 있다. 없는 건 당신이 뺏고 있는 시간뿐이다. 할 얘기 있으면 업무 시간에 해라. 괜히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이다. 존중해라. 밥 먹으면서 소화 안 되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들 해봐 하지 마라. 자유로운 관계 아닌 거 서로 알잖나. 필요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라. 젊은 세대와 어울리고 싶다면 당신이 인사고과하는 이들과 친해지려 하지 마라. 당신을 동네 아저씨로 무심히 보는 문화센터나 인터넷 동호회 젊은이를 찾아봐라. 뭘 자꾸 하려고만 하지 말고 힘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하면 알려주되 잔소리는 덧붙이지 마라. 당신이 실수를 발견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축돼 있다. 실수가 반복되면 정식으로 지적하되 실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상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처음부터 찰떡같이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개떡까지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이 무슨 개떡같은 소리란 말인가. 어떠세요?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어디 읽어보고 싶죠? 와닿네요. 좀 기대를 안 하고 들었는데 네. 하나하나가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일들이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히 돼버린.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 문유석 판사님은 이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글로라도 드러낸 거죠. 네,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런 진취적인 상사가 있는 영상이 이렇게 드라마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결론이 뭐죠? 생각이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해서 하면은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게 맞는 건데 네. 사람들한테는 그게 판타지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이 글이 판사 조직하면은 뭔가 조직 문화가 되게 강한 곳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쓴 글 사람이 부장판사의 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책 개인주의자 선언도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조계 사람이 판사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니
제목과 매우 안 어울리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작가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미리 선입견을 차단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다니 말세라고 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에서 발전시킨 법질서는 서구에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이를 적용하는 일을 하는 법관에게 개인주의자라는 말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법질서와 개인주의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개인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이기적. 그렇죠.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 개인주의하면 배신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4번은 개인주의야. 저는 사실 조금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서 봤는데 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번은 개인주의라는 그 말 속에 이 개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이 많이 되게 녹아들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자는 이 개인주의가 르네상스 이후 현대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책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란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가 아니고 서구 사회를 형성한 합리적 개인주의. 그래서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어떠하냐?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의 필수적임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사회에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자신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을 수긍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입장과 또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타인들과 연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기적인 개인주의 말고 합리적 개인주의 속에는 개인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합리주의와 사회의식, 공동체의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우리 사회가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작가는 우리 사회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저는 이 책의 핵심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서 불행하고 합리적 개인주의가 결여되어 있어서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단호하죠. 네. 사실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지적하기엔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이게 얽힌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양극화라든지 빈부격차, 불평등, 취업난, 저성장.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사회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일들인데 다만 이 보편적인 일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우리 사회의 특유의 체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그리고 합리적인 개인주의의 결여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되는 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무엇인가? 먼저 집단주의는 뭘 것 같아요? 집단이 우선되는 그렇죠.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렇죠. 집단이 이익이 되고 하는 거에 가치를 두는 행동.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되게 말 잘하시네요. 네.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오면 좀 힘드는데 그냥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집단주의란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다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우선시하는 관점이죠. 그럼 반대로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책은 과연 집단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를 선택하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집단이 없으면 개인이 없고 개인이 없으면 집단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 사회 자체가 집단주의가 너무 과해서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거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와이프, our 와이프 부인, 내 부인인데 나의, 영어로는 마이가, 그쵸? 우린 나의 그쵸? 한데 저도 나의 그게 부인. 항상 의문이었어요. 내가 마이를 배우면 마이에서는 나의 것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 것 했대. 아 우리 거야. 아, 이렇게. 해석이 네, 항상 우리는 맞지가 우리라고 않으니까. 하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동체를 그거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느냐. 친구가 친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시 한다는 거죠. 친구가 친구를 네, 이건 사실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사춘기 때 겪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테지만 작가가 사춘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 작가가 반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주면서 자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그걸로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편의를 위해서 학생에게 체벌권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난감한 이 작가는 선생님께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으나 선생님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우리 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규율과 복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비웃으시네요. 개소리야. 결국 소녀는 친구들을 때리지 못하고 담임에게 무능한 놈이라는 질타를 받게 됐고 그 이후로 다시는 반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면 즉 집단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참 예민하고 반항적인 그 사춘기 소년끼리 누가 누구를 체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개인의 의사와 감정을 너무 무시한 태도인 거죠. 그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도부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들 지네가 권력을 등입고 같은 학생이면서도 선생인 척하고 체벌을 가하는 이 새끼들 걔네들은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고뇌하지 않고 그 되게 그 술 먹고 막 그 날날인데 새벽 7시까지 꼭 학교에 도착해요. 정문 앞에 제가 서가지고 딱 그 갑질을 하고 싶거든. 걔들은 즐겼어요. 아 나쁜 놈들. 이렇게 좀 고뇌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무능하긴 아주 찰져요. 아 참.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작가가 깨달은 거는 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그치. 우리 군부주의. 네,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옛날부터. 사실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그 집단주의 그늘 아래서 비합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거죠. 자기가 컨트롤하기 쉽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심겨놓은 다음에. 그렇죠. 근데 현재는 뭐 이렇게 과한 사실 학교에서 이런 일은 거의 지금 뭐 체벌 많이 자체도 없어졌죠. 없어졌고 네. 했지만 다른 방식과 다른 양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를 그렇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일이 너무나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렇게 못하겠다는 애한테 아 내가 뭔가 과한 걸 시켰나라고 반성하기보다는 이런 무능한 놈이라는 질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뭐 교무실 가서 막 밟히고 뭐 그랬죠. 전 모범생이어서 뺨 따고 맞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아주 체벌을 무슨 깡패처럼 그렇게 하는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됐죠. 이게 학교인가 조폭 무슨 사무실인가 이게 좀 하여튼 근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들은 자기네가 그러니까 그런 집단주의를 세뇌하는 게 결국엔 자기네들이 편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사실 그 집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소수 개인이거든요. 집단주의도
결국 집단의 이익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네요. 명분은 그렇게 하지만 뭐 정치인들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사실 자기의 이득을 위한 거인 것처럼 뭐 회사도 그렇고 회사도 주주들을 위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주입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